어제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우리 김성열 최고님 전 최고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개혁신당 해체 위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개혁신당을 버리자는 건가? 아니, 절대 아니고요. 어떤 의미인지. 절대 아니고요. 예. 근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평소에들 좀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어. 언론이든 어디든. 아니 지금 나오는 언론과 나오는 평론의 99%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완전히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그분들 우리 속사정을 모르지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건데 알려줘야지. 아니 근데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 최고위나 이럴 때 네네. 열심히 오셔가지고 끝까지 다 보시고 기사 쓰시는 그런 기자분들은 오히려 조용하고 있어. 왜 아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막 불화설이니 이런 거 나오는 건요. 제가 진짜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99.99% 거짓들입니다. 그래요? 그냥 상상력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네. 이제 상상력이 제공되게 된 빌미야 저희가 낸 부분이 있으니까 네. 명확한 설명도 안 내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또 저희도 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제가 확실하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불화설 이런 것들은 정말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진짜로 있었던 일들 지금 개혁신당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우리 지도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100% 사실로 안 해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계속 추측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또 제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김도영 기자 추궁하세요. 네. 아니 오늘 그래서 김 기자님 특별 초대한 거야? 나 한번 해보겠다고? 추궁하라고. 제가 화요일에 왔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이기인 최고한테 총장한테 물어봤지. 이기인 총장이 이제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오늘 어제 대본 받아보고 아마 제가 말하면 다들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불화설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랬구나. 이준석 대표가 말한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총선을 맞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그다음에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이제 정책위 의장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여기저기 다 전화 돌려보잖아요. 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 아하. 물론 좀 오바된 기사도 있겠지만 이게 본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틀린 게 아닐 것이다. 네. 틀릴 게 아닐 것이다가 아니라요. 저도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직접 확인한 확인한 내용들이라 가지고요. 네.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까지 여기서 밝혀야 되니까. 안 물어봤으니까 난 몰라.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여기서 밝혀야 되냐고. 자, 근데 취재연보. 이건 확실합시다. 자, 설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근데 불화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거기에 지금 그 최고위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얘기를 직접 나누고 그날 의견을 밝히고 한 사람들이 누구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비공개 회의에서 언성이 높았대. 이건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조금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과정까지 오기에 3개월 동안 지방선거 있을 때 3개월 동안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제 꼭 비단 최고위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의견 교환에서도 이제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개혁신당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네네. 그냥 이제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무슨 불화냐. 원래 그런 사이다. 원래 불화가 있다. 아니 불화는 아니고 원래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그런 사이라서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평소랑도 똑같은데 세상 나빠진 것처럼 원래 대면대면한 사이다. 원래 약간 너는 너 나는 나. 원래 의견 개진도 원래 그렇게 해왔다.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둘 다 수긍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에 있어서 이제 개혁신당이 어떻게 대비를 할 거야 되는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방법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방법론은 다를 수 있죠. 네, 방법론이 다르고 그 방법론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좀 원하는 방식으로 하길 바랐으니까 이제 본인이 그 기자회견문에도 밝혔듯이 여러 가지를 제안했으나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론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 양쪽이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이쪽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로 모아내는 그 합의의 과정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실패라고는 보지 않는 게 지금 말씀대로 방법론, 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충분히 있어야지 정상적이죠. 우리가 뭐 민주국가에 사는 거지 독재국가에 사는 거 아니니까. 근데 방향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어요. 분명히 지금 뭐 합당을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방향성은 같이 가되 이제 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지금 이것이 이 대표가 실패를 해서 본인이 당대표를 던졌다가 아니고 저는 이것도 그 합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제가 아침에 이제 라디오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왔냐면 이 대표가 어느 정도의 충격요법을 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뭐냐면은 이대로 가면 개혁신당이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를 이 대표가 너네도 이제 CEO의 자리 즉 이 지도부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보는 거는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의 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밖에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이대로 가면 다음번 총선이 과연 가능을 하겠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쇄신을 빠르게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표가 더 위기감을 크게 느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자 그렇다면 너네도 한번 봐봐라.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한번 보자 같이. 지금 그 방법론 중에 하나로 나온 거지 저는 합의에 실패했다고까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라는 게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경기 남부에서 함께 출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하람 의원은 뭐 순천 그리고 이주영 의원은 뭐 송파 이게 방법론적으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본인들한테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 아시다시피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다음번 자신의 조직위원장이나 이런 것들 지역구를 결정하는 내용은 곧 다음번 총선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밖에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별로 아니에요. 결과만 내놓지. 자,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갔겠지. 이게 최고의 자리에서 뭐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을 했다. 근데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그냥 다음번에 다 같이 이제 출마한다. 그렇죠. 자강으로 출마한다. 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은 다들 공감을 하는데 네. 어디서 출마할 거냐. 지역구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아니 근데 그것도 그 지역구 저는 그냥 외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경기 남부에서 화사원 국회의원 뭐 세 자리잖아요. 거기다 출마하거나 이 전략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전략으로 볼 때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는 사실은 좋은데 천하람이나 이주영 의원한테는 뭐 본인이 생각한 만큼 뭐 전략은 괜찮은데 명분이 확실히 있냐 뭐 이런 거는 또 아니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만약에 이런 쪽에서 좀 의견이 갈린다고 하면은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이제 나오면서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본인의 큰 전략에 동의를 안 하는 게 다른 뜻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딱 그 부분에서 자르는 거예요. 괜찮은데. 바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이 부분은 다 세 분 다 이야기를 나눠봤으나 그건 진짜 아니에요. 예, 그건 진짜 아니어서 다 개혁신당 안에서 다 자강론이에요. 다 자강이고 아니 지금 어떻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합당해주세요라고 한들 국민의힘이 합당을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합당을 얘기를 할 거면 이준석 대표가 남아있어야지 이준석 대표가 던지고서 무슨 합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 자강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합당파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비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다음번 지도부가 빨리 들어서서 이 대표가 원했던 쇄신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 총선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여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예. 저 절차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구성원들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당대회로 가지 않고 그냥
번복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궁금한 거는 대표직을 사퇴한다면서 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네. 대표가 그러는 건데 이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되는 건 일관성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 말을 지키고요. 자기 말을 거두어 들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지금 대표직 사퇴를 했을 거고 이거를 지금 와서 번복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아시는 분들 이준석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번복하면은 모양새도 너무 이상해지고. 아, 그럼. 그렇죠. 네. 근데 없어요. 모양새를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관철시키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퇴함이 없는 사람이기 그러면 때문에. 새 대표가 와서 그 새 대표가 출마지를 이렇게 합의하면은 나머지 두 분 의원이 거기에 따른다? 이준석 대표보다 더 힘이 있을까요? 그거 더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은. 그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 출마지 때문에 만약에 그 뭐 전체적인 뜻은 방향은 같은데 결국에 강론에서 출마지가 문제였다고 하면은 새 대표가 출마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이 반복될 것 부분이 같은데. 출마지로 국한이 돼서 이야기가 나가는 게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거 말고 제가 뭐 이 지선이 끝나자마자 이 대표가 지도부를 다 모아서 식사를 했어요. 원래 그런 걸 우리 당이 잘 안 해요.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은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거든요. 지도부 다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이 대표가 되게 의외로 바로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날 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 대표께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거든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엔 지선 너무 좀 안 됐다.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거 2년 뒤를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한 거야. 본인은 주인의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걸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된다. 막 이러고 이제 그 얘기를 꺼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어요. 진짜 여러 가지 쇄신안들을 막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각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나 이런 과정들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역구로 한정해서 보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이제 다른 분들이야 다 개개인들의 생각도 다르고 개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저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는 당원들이 지금 흔들릴 수 있으니 당원들을 좀 잡아달라라는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당원들 관해서 소통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당원 소식지 같은 것도 만들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늦어졌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너무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뭐 조강특위를 해야 되는데 소통위원을 이걸 임명을 하고 가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에 또 그러면 이게 조강특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늦어졌지. 근데 이 대표한테 이게 다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고 뭐 그런 차이지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충격요법을 들어가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으나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은 당이 이 위기라는 거를 니들이 인식을 못 하잖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는 다음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놓고 다음 지도부한테 좀 쇄신이 된 모습으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이준석 의원실을 갔어요. 네. 이준석 의원실 가니까 거기 가면은 진짜로 좀 뭐랄까 정말 공대생 느낌 나는 의원실이거든요. 방 안에 모니터 큰 거 하나 있고 컴퓨터 막 거의 뭐 그 컴퓨터가 이제 내부가 보여지는 채로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뭘 하나 봤더니 이제 여론조사를 한참 많이 열심히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이게 회선을 몇 개 써가지고 얼마 정도면 나오고 이거 한 건 할 때마다 우리가 하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면 뭐 처리가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개혁신당이 그 언론 노출을 많이 하고 좀 언급이 많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그런 방식을 많이 좀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혼자서 여론조사 기획을 하고 거기에 설문 문항을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버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솔직히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어쨌든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당이라든가 부담을 나눠지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능이 어디론가 뭐 하여튼 옮겼다고는 하는데 지금 개혁신당 여론조사 6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가 딱 문제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로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본인이 좀 나눠지고 다 같이 가길 바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불화라고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제 판단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론이 봤을 때에는
불화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도윤 기자님만큼 지금 굉장히 사실 팩트에 기반한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김도윤 기자님만큼 취재를 해놓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불하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 대부분의 언론은 정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들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아요.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다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해서. 근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그래 그러면은 해보자 했는데 막힌 부분이 있어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위에 있는 분은 모르는 밑에서의 어려움들도 있는 법이에요. 사장님이 저쪽 대리가 하는 일까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근데 막상 과장이 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대리가 말을 안 듣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다시 가가지고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내부에서 저희가 하기에는 다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부분을 불화로 가져가고 이 불화를 모르겠어요.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기자분들한테 소스를 주는 사람들은 저는 의도가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나는 이거를 전 정치 진짜 소스를 주는 사람이 저기 개혁신당 내보면 그거 불화 맞지. 아니 그러니까 이 체제를 흔들려는 안 줘야지. 사람들이 있고 이간질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맞아요. 저는 작은 당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에 위험을 노출돼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번 전당대회 때 좋은 이제 지도를 뽑아서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갈 테니까요. 예, 이간질. 아니 제가 천하람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가가지고 이준석 대표랑 진짜 사이가 안 좋아 그랬더니 천하람 대표 하는 얘기가 내가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었나? 그냥 그 정도로 웃고 넘어갈 정도지 하하. 그런 거 없어요. 햄버거를 많이 먹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네요. 저 어저께 그 중앙일보 기사가 단독으로 났는데 이게 그 이준석 대표가 천하람은 국힘 합류까지 생각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월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국회 출입하는 반장들을 모아놓고 이 모임에서 엠바고로 얘기한 것인데 어저께 기사가 나와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엠바고를 지키지 않고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라서 약간 좀 빼박이긴 한데 천하람 대표랑 그러니까 천하람이랑 이준석이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게 이게 전실이 드러나는 증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러니까 강론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강론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거에 관해서 두 분이 어느 정도까지 뭐 그런 게 오갔는지 제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맞는 말씀하신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 대표의 불안은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 함께했던 인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본인이 체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원만하게 조정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나왔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신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고 저의 경우에 왜 제가 자꾸 저의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냐면 개개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 한정을 하면은 이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근데 뭐 모르겠어. 나도 그냥 사퇴만 하니까. 네. 다 해. 그러니까 비례대표 싸움 같은 거 하면 당 깨진다. 네. 이 얘기를 분명히 했고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조직위원장에 제가 이제 비공개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안 나가고 조직위원장 신청을 했습니다. 네, 저는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다만 뭐 이 자리에서 공개를 안 할 수가 없겠네. 그 하남은 제가 지난번에 한계를 좀 많이 느껴가지고요. 하남에 다시 제가 지역위원장을 신청한다는 거는 얘 진짜 안 하려고 그러나라는 오해를 좀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있던 양천구로 다시 지역위원장 신청을 했고요. 아직 결과가 나온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당내에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식을 하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의혹이 굉장히 앞선 가운데 사실 팩트는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팩트라니까. 네. 그럼 지나간 일은 그렇다 쳐도 앞으로의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여선웅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당대회 해서 뭐 지금 당원 단계 비대위 규정이 없다면서요? 없어요. 그럼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뭐 이준석 대표는 또 되돌리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럼 새로운 지도부가 누가 나올 것인가? 사실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 어저께 방송할 때는 뭐 조응천 의원님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글쎄요. 뭐 이번에 경기도지사 열심히 뛰시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었던 컬러와는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번 대표가 왔을 때는 그러면 지금 있는 뭐 불화설 뭐 어쨌든 뭐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준석 의원만큼 그래도 이준석이니까 지금까지는 센터를 제대로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구심력이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도 지금 하는 얘기가 총선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지금 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총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준석보다 구심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 온다는 것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당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들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냥 죽는다, 그냥 고사한다는 위기의식이 누구보다 강했고요. 그래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는 거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 대표의 사퇴를 만료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누가 온들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은 60일 기간 동안 이 전임 지도부가 해야 될 방법은 바로 이 대표가 주문했던 그런 쇄신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해서 다음번 지도부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고 어떻게든 개혁신당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고 넘겨주는 거. 누가 오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누가 오는 거 신경 쓰는 것보다도 이 당이 다음번으로 인수인계가 될 때 그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마무리 작업을 잘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지금 개혁신당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흔들리는 가운데 안 흔들려요. 단단합니다. 어떻게 우리 또 당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 또 당을 만들어가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님께서 성렬 최고 개혁신당 대학생 단체 관리되고 있습니까? 공천 탈락한 젊은 애들은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개혁신당에 호의적인 사람들 기껏 모이다가 내팽개치면 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 이준석 혼자 살아남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안타까워하셨고. 이번에 소통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요. 네. 저도 죄송하면서 제가 선거 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몰랐어요. 근데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나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좀 기획안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권정현님께서 이준석 의원 보면은 안쓰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인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나넬라님께서 목요일 팀 합리적인 분들 응원합니다 하셨고 다음님께서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개혁신당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김성열 최고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무소속 가발 의원님께서 고졸 하원기 대신에 성공한 기업가 우리 선웅이 형 나오니까 좋네요. 네. 삼성전자 계속 가지고 계시죠? 주식은 여선웅. 지금 물 타야 됩니까? 오늘 좀 올랐던데. 그래서, 자, 모르겠다님께서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 모르겠다님께서 고성이 오갔는데 어제 개혁신당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불안은 없다. 이준석은 경기도에서 넓혀가자. 근데 이주영은 잠실, 천하람은 순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고성이 오간 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고성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고성이 근데 대표님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고성이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성이 오갈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고성이 오간 게 아니라 개혁신당은 원래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게 뭐 별게 뭐 크게 뭐 큰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가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고성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고성이라는 양념을 딱 쳐서 주는 거야.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래요. 최고위에서 고성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최고위에서 고성 아니라니까. 내가 거기 있었어. 다른 데서. 아니 내가 거기 있었다고. 아니 뭐 아까 오늘 근데 저한테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거 아니면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직접
듣고 온 거 아니면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아니 취재를 많이 하셨어. 아 우리 김도현 기자가 듣고 보고 들은 바로는 절대 먹고 최고위들끼리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고성은 오가지 않았다. 아 회의에서는 오가지 않았다.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그 끝나고 담배 피는 자리에서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오가는지는 아, 몰랐습니다. 우리 담배를 안 펴요. 예, 우리 담배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아 그러네. 그러네. 네. 눈밑가마님께서도 조용히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응원해 주셨고 우리 김혜경님께서 김성현이 기죽지 말고 쭉 화이팅입니다. 예. 지금 기죽을 새가 아닙니다. 예, 일해야 돼요. 이번에 나오세요 전당대회? 아유 일해야 돼요. 그냥 딱 제가 아까 대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딱 말씀드렸듯이 그 전임 지도부로서 못한 것만 다 하고 넘겨드리고 그렇게 갈 겁니다. 네. 모르겠다님께서도 기초의원도 뭐 진보 정의당보다 안 나왔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넓혀가나 이준석의 똥꼬지 빨리 국힘과 합쳐라 이렇게 또 예, 의견 보내주셨고 우리 빅파파님 그리고 캡틴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캡틴님께서 이게 다 강전의 변호사님 때문입니다. 아니 개혁신당에 오라고 할 때 오셨어야지. 개혁신당에 우리 강전이가 없으니까 이 사단 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게 그 당의 접착제 같은 이 끈끈한 역할을 해주는 강전에 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다 분열 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제가 첨언이 많았습니다. 예. 잘못하셨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강전의 탓입니다. 예. 자 우리 백진영께서는 이참에 이 대표도 좀 쉬고 개혁신당도 다시 정렬하고 힘냈으면 합니다. 예. 다 뭐 지도부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라고 하셨고 조희정님께서는 작은 당이라고 여저 결과 나올 때는 뭐 기사도 안 써주더니 불화 같은 찌라시에는 뭐 여기저기 언론도 잘 써주네요. 팩트를 오늘 갔더니 그 박성태 거기 갔는데 제일 먼저 다뤄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때도 다 있구나.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많이 싸우고 불화설 이런 것들 많이 내면서 본인의 이제 당 얘기를 많이 하면서 기사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봐보세요. 불화설 말고 더 윗단계 사퇴 요구가 있으니까 많이 나온 거죠. 그래. 불화는 너무 약해. 그래. 불화설은 기자들한테 이런 뭐 떡밥을 많이 던져줘야 이게 또 당이 또 인지도가 올라오고 이제 와서 큰 소리 난 거야 이런 그러니까. 거지. 제가 이제 뭐 네. 기레기라고 욕먹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요. 이제 주목도도 높고요. 뉴스 밸류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저희가 뭐 민주당 불화설 안 씁니까? 그렇지. 국민의힘 불화설 많이 쓰잖아요. 많죠. 네, 마찬가지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다른 부분도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 잘 조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과 범여권이 한 177석 정도 되고 개혁신당 3석 합쳐갖고 180이었으면 개혁신당의 몸집이 굉장히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결정권을 가지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적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불화설은 좀 약하고 분당설로 이렇게 해야지 기사가 많이 나오겠네. 화합도 되고 또 되고. 탈당설. 일부 뭐 해체설 뭐 이런 거. 일부 뭐 사람들 탈당. 근데 어쨌든 그 제3정당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그 뭐 개혁신당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개혁성을 가지고 뭔가 지금 이렇게 뭉쳐 있고 총선 치르고 지방선거 치르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국혁신당보다도 지금 개혁신당이 그 동안에도 저는 언론에서 더 많이 다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3명의 의원이 있는 거. 치고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언론에서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는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최근에 이제 2030 청년들의 민심 이런 것들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또 하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당대표 임기는 그러면은 당원당규에서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이번에는 최고의 의결로 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좀 하려고 해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는 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원래는 몇 2년이겠죠. 지금은 2년이죠. 지금은 어느 2년? 당이든 다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으면은 그분이 이제 공천이나 이런 것들 다 그것 관리를 하게 때문에 되시는 왜냐하면 거네요? 저희가 어쨌든 거리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하긴 해야 돼요. 나 자녀 임기 할 거냐? 예, 자녀 임기를 할 건지 뭐 1년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개혁신당 창당 이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나오면은 얼마나 큰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좀 팁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쇼를 하면서 좀 개혁신당의 인지도를 좀 많이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때 천하람이랑 이준석이랑 그냥 1대1로 한번 다니다 한번 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그래서 확실히 개혁신당 개혁신당에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노선 차이를 선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은 그건 제가 봤을 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희들이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징계 국면에서 보였던 것들로 이제 국민의힘 이제 기사를 쓰면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치적 노선을 두고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차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기사들은 그 뭐랄까 유권자들한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안으로만 내재해 있어서 잘 몰랐던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게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천 대표 말 되게 잘해요. 바깥으로 이야기 잘하고 나와서도 되게 잘하고 해요. 근데 천 대표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건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해도 이간질하려는 사람들이 불화설 그다음에 둘이 싸운다 분당하냐 이렇게까지 갈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만 지금 30분째 해가지고 시간을 물론 뭐 한 2시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 대변인이 오늘 말을 많이 못해가지고 약간 좀 서운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예언대로 됐는데 중도층과 이게 청년층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30%로 하락됐습니다. 특히나 텃밭인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텃밭에서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텃밭도 아니고 저 여론조사에서 네. 그 서울이요. 서울의 부정평가가 대구 경북보다 높습니다. 아하. 서울이 그래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 호남은 지지율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 응답을 조금 적게 한 것 같은데 서울 지지율이 사실은 저 조사 말고 다른 조사에서도 계속 3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 민심이 확실하게 지금 민주당한테 돌아섰다. 네. 저는 계속해서 그 원인을 어쨌든 부동산이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거고 네.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고 정부 세제 개편안이 결정적이었는데 그 정부 세제 개편안을 당이 이제 바로 잡겠다고는 했는데 그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고위당정을 지난 일요일에 했었는데 그 지난 일요일에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부에 는 전달했습니다.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 1주택자 그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요청이었더라고요. 요청 말고 결과를 그냥 정부가 그냥 확정을 하는 거를 속도를 더 빨리 내지 않으면은 이 서울 민심이 고착화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2030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뭔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인석 당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뭔가 지금 되게 빠르게 속도전하고 있는데 이 민생 분야, 경제 민생 분야에서도 속도를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획기적 모멘텀이라 얘기하셨는데 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내놓은 정책들마저도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여 대변인님은 부동산 얘기만 하셨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그냥 모르쇠인가? 뭐 대책도 안 나오고 아무 그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그동안에 오를 때는 다 대통령 덕이라고 하더니 그 레버리지의 아버지 김용범 실장도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에서 항상 문제 제기했던 게 뭐 사고가 터지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최상병 사망사고 때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냐. 왜 예비군 사망사고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때도 누가 책임졌냐는 거예요. 그럼 무안공항 참사 때는 누가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메시지조차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 좀 잘 돼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모두 내 덕인데 대통령 덕인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이제 여론조사 수치들이 모든 여론조사가 약간의 수치는 다르지만 하향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는
떨어진다는 건 이제 거의 뭐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서야 국민들 얘기 뭐 듣겠습니다 뭐 얘기하는데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줬었던 모습들 본인들이 잘해서 정권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저희 국민의힘이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게 본인들이 잘한 것처럼 오만하게 굴었던 것들 여기에 대한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첨언드리면 예. 무한공항 사고는요. 네. 2024년 12월이라 가지고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의 일이라서 책임을 딱히 묻는다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대내 악재가 겹칠 수 있는 만큼 다 겹친 상태라고 보여요. 그렇죠. 전당대회 거치면서 이제 그 지지층 분화가 확실히 나타났고 그게 뭉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주식 레버리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식 시장도 너무 변동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조금 섣부르게 건든 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그널들이 다 악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거에 약간 비슷하게 동일하는 게 이제 당분간은 모멘텀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거기다가 이번에 곧 있으면 좀 개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개각하게 되면 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 일단 뭐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만뒀잖아요. 이민식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폭이 될지 뭐 중폭이 될지 모르겠으나 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말씀하신 뭐 김원봉 정책실장 같은 분들에 대한 뭐 교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기류가 잡히지는 않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시도를 해볼 수는 있으나 청문회 정국에 늘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떤 인사를 발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 뽑아가지고 분위기가 다시 올랐던 적은 여야 없었던 없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청문회 하면서 칭찬 이야기 별로 안 나오고 그렇죠. 다 이제 까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은 청문회 별로 하기 싫어해요. 원래 여건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국면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돌파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민이 잘 돼야 되니까 뭐 제가 여러 가지 의견 내고 있지만 제가 하나 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 ISA 계좌 있잖아요. 네. 그거 발표됐을 때 정부안 돼가지고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거 다 괜찮다, 이거 뭐 그 나쁘게 바뀌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난리 혼자만 났죠. 이거 나쁘게 바뀌는 겁니다, 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또 들어주셔가지고 ISA 계좌는 이제 다 안 만지기로. 네. 본인이 자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쓴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야당도 아니고 예. 정부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고 그 오랫동안 행정법률 경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에 바뀌고 바로바로 바꿀 정책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문제죠. 자,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자업자득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질 않으면서 어떻게 지지율이 오르길 바래요. 자, 공소 취소 다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거 국민의 60%가 넘게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당론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거기에 부동산 세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그냥 보유세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장기공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그게 부동산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건 그래요. 뭐 방향성이라고 쳐요. 그럼 이게 뭘 위한 정책인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가격을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거를 윗사람들을 좀 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야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쓴다고? 그러면 공급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죠. 유동성을 먼저 줄였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도 안 하고 내놨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국방은요. 지금 전방에 빈 기관총 들고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나.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주적이 뭔지 얘기도 안 하는지를 않나. 외교 관계는요. 대미 관계는 제가 보기에 10년 이래 최악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란하고 전쟁 아니라고 아직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이란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론조사가 오르길 바래요. 그냥 정책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반대로 이제 국힘의 지지율은 어떻게 뭐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까? 뭐 일부 올라가는 여론조사들도 있지만 뭐 미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어제 장동혁 대표가 1주년 하고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뭐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그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이 100만이 넘는다고 해요. 당원들이 본인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1년 내내 사퇴 압박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갔다 왔을 때가 이제 최악이었던 것 같은데 선거 끝나면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겠다고.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승리를 했잖아요. 물론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 피해 다니느라 뭐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모멘텀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선관위 사태. 선관위 사태가 터지고 장동혁 대표가 바로 올림픽공원에 갔는데 이게 뭐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한다는 말씀들도 있지만 근데 그때 어쨌든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줬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이 굉장히 뜨뜨미지근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특검을 이끌어낸 거에 있어서는 저는 장동혁 대표의 덕이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원래는 책임을 지셨어야 됐는데 시기적으로도 한 3달여가 지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4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누가 봐도 저는 이분들은 계속 징계 받을 만한 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장동혁 대표는 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보수의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국면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BS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참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봤는데 속보가 떴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통령 지지율 1%포인트 올라서 50이고요. 부정은 43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국정 방향성 평가를 했는데 올바른 방향이 48%인데 이게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45%인데 이건 5%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0에서 41로 올랐고 국민의힘이 23에서 20으로 떨어졌습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2입니다. 이게 MBS가 어디입니까? 이게 그 전국 지표조사라고 해갖고요. 네. 4개 여론조사 합동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전화 면접 조사로 하고 네네. 그 참여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전화 면접이랑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그 ARS랑 차이가 있는데 전화 면접 기관 한국갤럽, MBS 그다음에 리얼미터 기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사가 나왔을 때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요. 튀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해요. 뭐냐면은 아니 저분들이 속였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여러 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렇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튈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엔 또 다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일 또 한국갤럽 나오는 것도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별일 없는 이상 계속 지지율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저희 정부 세제 개편안 그리고 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딱 뚝 떨어지는 이렇게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9월 초쯤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정부? 네. 그 일정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이제 바꾸자고 이야기했고 정부가 이제 받아들이겠죠. 세제 개편은요. 네. 이제 그건 이제 국회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할 건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아마 12월 정도에 통과를 시킬 거거든요. 네. 11, 12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당에서 손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칼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당에서 많이 그거 세제는 그 세법은 이제 국회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이제 많이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 수렴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것보다는 더 상당히 완화된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높다. 바로 당이 고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지금 이제 다시 안을 다시 또 내고 그거를 이제 고치는데 정부가 또 안을 내면 어쨌든 그게 이제 또 보도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안이 이제 약간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서 확실하게 당이 요청했던 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 이 세제 개편이 과세 정상화 뭐 조세 형평성 이게 목표라고 하는데 네. 이 과세 정상화가 결국에는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야 된다. 만약에 이게 국민 수용성이 낮으면은 2년 뒤에 총선 끝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니면 지금 야당이 제1당 되면은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2년 과세 정상화 2년 할 거냐. 그러니까 과세 정상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 문제 여기 부동산 사는 이 주기가 있는데 정권 5년 안에 뭔가 그 답을 보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정책 목표가 굉장히 잘못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자꾸 세제 개편한 뭐 부동산 정책 그렇게 좀 펼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정부가 바꾼다고 하고 당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또 민주당 뭐 밖에 이제 왼쪽 진영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따져요. 아니 그러면은 또 민주당은 표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저러고 있는데 이거 또 맞냐? 그러면은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또 공격받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여선홍 대변인님 많은 또 목소리를 내주셔서 네. 예. 부동산만 지금 저랑 주파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쪽은 좀 괜찮은데. 예. 아니 뭐 개국 정비보다 쉽다더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좀 개혁신당 가서 고성을 내는 방법을 좀 배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개혁신당이 고성을 잘합니다. 예. 큰 목소리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금그룹님께서 공약은 허위고 정책은 깡통이고 줄서기가 자격이고 선동이 실력이고 이딴 게 선진국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캡틴님께서 또 다수 국민의 민심은 무시하고 일부 강성 당원에 끌려다니는 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습니다. 예. 연희동 매콤 주먹님께서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정동영 장관 아닌가요? 예. 주적 발언, 뭐 경의선 추진, 뭐 의료기기 지원, 이 나라 대통령 정동영인가요? 왜 이따위 발언해서? 예. 아, 대통령이 그러네. 정동영 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은 인사한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개각을 할 거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외교부 장관과의 마찰 이런 것들도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되고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마 이번 개각의 1순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규백 장관과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지금 지지율 상황을 봤을 때 이 MBS 제외를 하고 네. 아마 교체 가능성을 좀 높게 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규백 장관은 지금 3사 통합을 어떻게든 본인이 책임지고 야 이것까지 하고 가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던데.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갑자기 이제 이란에서 한반도로 관심이 이제 옮겨갔잖아요. 네. 어제는 그 본인이 지난번에 올렸던 글 똑같은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지난번에 그 본인 그 SNS에 올렸던 거. 근데 그 11월 달에 시진핑 만나러 여기 중국에 오거든요. 그때 이제 김정은 만나겠다고 자기네 스태프들한테 준비하라고 막 그렇게 막 압박한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국방이나 통일부 장관 교체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이번에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이 국방이나 통일부는요 정말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바꿔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저기 통상교섭본부장을 왜 바꿨는지라도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관세나 이런 것도 그렇고 트럼프가 왜 그러겠어요. 지금 대미 투자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너네 호남에다 800조 넣겠다고 그랬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니네. 왜 우리 투자 안 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아니 통상교섭 쪽을 잘해가지고 가야지. 지금 국방이나 이런 건 엉망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니 이번에 연합훈련 뭐 축소된 것도 뭐 코리아 패싱 아니냐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거 미국 국방부에서도 몰랐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재밌는 게 항상 잘 될 때는 이 대통령 덕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 강훈식 실장이 수지와일스 비서실장이랑 한 라인 구축했다고 네.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이게 한 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과거에 그런 거 자랑하지 말던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비서실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다 하고 정부도 그 뒤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번도 그 한미 그 연합훈련 축소한 것도 그 브런슨 미국 사령관이 그 국방부 와가지고 우리 한국 기자들한테 그 취재하면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신경질적이에요. 여기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SNS 못
받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트럼프 그 대통령이 한 몇 달 전인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SNS 글을 올리고 있는데 트루소셜이라고 네. 그 트루소셜 회사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정책 관련된 발언을 돈 내면은 일찍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맞아요, 해서 맞아요. 장사하고 있어요. 약간 회원 전용이네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보니까 팔란티오 주식 사고 대통령인데도 여전히 주식 매매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대통령이 뭐 늦게 말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약간 좀 아니죠. 트럼프 바로 대통령의 그 특성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저도 동감해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교부는 왜 있고 주미대사는 왜 있습니까? 휴민트는 왜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상적인 루트로 얻기 어려울 때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내고 미리미리 대응하라고 있는 게 정부고 외교관인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도 못 하고 있고 미 정부도 못 하고 있다. 아니, 남들이 못한다 우리도 못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맞는데 하면 안 돼요. 지금 예. 그렇게 지금 하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먼저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지난번에도 트루스 소셜 돈 내고 받으라고요. 돈을 저희가 그것도 방법이네. 네. 야, 이게. 아니 그때 또 웃긴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다카이치 총리랑 그때 회담할 때 네. 아니 왜 이란 공격하는 거 왜 일본 또 우리 그 미일 동맹이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왜 동맹국한테 안 알려줬냐고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기자한테 너네도 진주만 할 때 우리 기습하지 않았냐고 그러신 분이다. 네. 네. 왜 알려줘야 되냐? 참 이거 이런 재밌는 거죠. 사람이에요. 네. 예. 참 알겠습니다. 예. 재밌지만 중요한 사람이죠. 예, 어쨌든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다. 나라라님께서 부동산이 불로소득인가요? 그거 구입하는 돈은 이미 소득세를 냈거나 증여세를 낸 거고요. 누가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가격 올라가서 팔아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거를 또 징벌한다니 참 열받습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많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다른 건 좋은데요. 펫버스 얘기하고 고시원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지금? 아유 정말 너무들 합니다 진짜. 재밌는 그냥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에피소드라뇨. 아니 삼선위원회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내놓고요. 그 다음에 고시원 이야기는 국토부에서 내놓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저희 같은 패널이 나와가지고 장난 삼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뭘 기대를 합니까? 김성현 최고가 지금 이 황 의원님 지역구에 이제 내가 그 얘기를 그래 할까? 확인 내려와. 그랬구나. 지역구가 거기구나. 양천구.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버스 갖다 놓고 살아볼게. 야, 양천구는 황희보다는 김성렬이다. 그쵸, 라고 그쵸. 본인 어필을 하는 시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도시가스님께서 국가의 안보가 1순위가 안보입니다. 그 안보를 박살낸 게 민주당이죠. 거기를 비호하는 건 매국노죠. 라고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슈퍼챗이 저희가 지금 25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목표는 30개 얼마 남지 않았다. 30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4개의 커피 쿠폰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 많이 슈퍼챗 좀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과 관련해서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6대 패당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로 돌아가는 정성호 법무장관은 새 형사조도에 대한 예상 문제점을 보완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주도 얘기 그 김민석 대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이 터지면은 보통 여당에서는 한번 방문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저께 보니까 민주당이 요즘에 현장 최고위 하잖아요. 대통령 고향이라고 안동 가서 최고위 하고 있더라고요. 안동을 갈 게 아니라 제주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주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랑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는 제주도가
이제는 뭐 위험해서 가지 못할 섬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역에서는 오히려 언론 대응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도지사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들 이 언론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최고위도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뭐 경찰 개혁하겠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지금 검찰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국정에 책임감 있는 모습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너무 못 느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무한 참사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만약에 무한공항 참사가 저기 영남권에서 일어났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가가지고 그거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서 정부 책임이다 엄청 공격했을걸요? 오히려 자기 지지자들,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쉬쉬합니다. 진짜 책임감 없는 행동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광주에서 장윤기 사건 났을 때 장동혁 대표는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그거 찾아가서 항의했어요? 광주잖아요. 거기서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왜 여당은 자기들의 그런 치부는 갖다가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아하, 열받네요.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네. 제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네. 제주로 가야죠. 가가지고 이거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검찰을 왜 없앴는데 그럼 없애가지고 나오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제가. 네. 이제 좀 민주당에서 좀 본질을 봐야 되는 게 김민석 대표가 이거 보안 수사권 폐지와는 관계없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은 보안 수사권 폐지랑 실종 상고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질문, 경찰이 믿을 수 있는 조직이냐, 그리고 스스로 종결하는 조직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수색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폐지랑은 상관없고 지금도 보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경찰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 조직을 내부 개혁을 통해서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에 대한 내부 개혁, 그다음에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아마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하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경찰 개혁해가지고 경찰에서 나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찰관 1인이, 그것도 경장밖에 안 되는 그 경찰관 1인이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종결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외부에 윗선에다 결재만 하고 거기서 끝내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여성훈 대변인.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장기고도 그렇고 이번에 그 제주 사건도 사실 뭐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고 경찰 시스템에 대한 이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꼭 뭐 그 지역에 가가지고 목소리를 내거나 뭐 그거는 그 비판은 약간 좀 뭐 합당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보안 사건 잠깐 신중히 하자는 입장이었고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니 이게 이제 경찰한테 많은 권한이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원래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문제, 원래 이 경찰이 부실수사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이 민주당이 형사법 개정해가지고 이게 다 생겨났다 이렇게 공격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 안에 있는 시스템도 점검도 해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그 민주당한테도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제주도 사건이 났던 거죠. 제주도 사건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형사법 개정이랑 전혀 상관없고 원래도 검사 책상 위에 안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냥 국민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경찰이 잘 못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형사법 개정 다 뭐 그 원점으로 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빨리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국민 우려를 조금 부식시킬 수 있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굉장히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막 옛날에 80년대 그때 유괴 사건 많이 나고 강력 사건 나잖아요. 강력 사건 나면 무조건 정권이나 정부 그리고 국가 욕하게 돼 있습니다.
너네가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렇게 이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야당이 뭔가 정쟁으로 일으켜가지고 정권이나 민주당, 정부 여당 공격하는 게 아니다. 원래 이런 사건 나면은 원래 정부 여당 뭐하냐 이런 이야기 듣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개인의 일탈이나 뭐 형사법 개정이랑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방어할 필요도 없다. 예.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네. 네, 국가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그 사람들도 그런 걸 해요. 이걸 왜 저희까지 탓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경찰청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게 얼마가 됐는데 경찰청장도 임명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기강이 습니까? 안 되죠. 게다가 형소법 개정 아니 무슨 호텔 형사법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거예요? 그럼 활기가 돌았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사법 개정안도 지금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민주당 잘못이고 정부 여당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들을 개정을 하거나 움직임을 보여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보통 18세 이상이 이제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잡혀요. 네. 이분이 실종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어디에서 사라졌는데 이때 뭐 CCTV 같은나 아니면은 뭐 피 묻은 뭐 옷 같은 게 발견됐다거나 뭐 이런 게 해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 사실 강제 수사라고 하면은 그 사람 위치가 어디냐, 휴대폰 추적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여야 돼요. 성인의 경우에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정말로 이거를 이제 그렇다면은 모든 성인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러면 이건 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에도 사실은 건드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가진 한계,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의 정합성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노력은 좀 전무해 보인다. 네. 그래요. 성인 실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몇 번이나 발의가 됐지만 한 번도 통과가 못 됐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떠나서 보안수사권 폐지, 어쨌든 간에 저는 전권 송치라도 부활을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이제 뺏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살벌한 사건들, 지금 좀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끔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네요. 자, 다음 얘기 좀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세로이님께서 김성렬 하남에서 못 보내. 죄송합니다. 죽어도 못 보내. 죄송합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성렬 최고는 가야 됩니다. 양천구로 가서 황희보다 김성렬이다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이킴님께서 개혁신당 응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MM님께서도 신규여행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슈퍼챗 이제 오늘 방금 우리 마이킴님께서 슈퍼챗을 하나 쏴주시면서 30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시간에 보내주셔가지고 30개 다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진수 의원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진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됐습니다. 국힘이 불창한 가운데 조경태, 한지아, 김혜지, 우재주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어제 표결 결과를 보니까 국힘이 최소 2명이 찬성을 했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 국회의원 제명까지는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서 국힘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네, 이거 자체는 일단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서 이게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많이 참석한다고 해갖고 제명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근데 왜 제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이진숙 의원이 5.18 그 토론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개최한 그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 네네. 예를 들면 뭐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과거 5.18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런데 민주당으로 봐서도 솔직히 지금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오히려 정말로 제명을 해버리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정치적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형태로 정치적 목소리만 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 정치적이죠. 네, 그렇죠? 말씀대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냥 정치적인 행위인 거예요. 전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재밌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에 어쨌거나 조경태, 한지아, 김예지, 유재준 이런 의원들이 이 표결에 참여한 거는요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에 동조한 거예요. 저는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당내에서 우리 당이 징계하자, 오케이, 난 그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동혁 대표도 그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이 5.18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허사로 돌리고 이진숙 의원이 이번 토론해 버린 거의 가장 문제는요 이런 사안이 나올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고 민주당이 이렇게 발작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굉장히 공격으로 나올 걸 알고 나 때려줘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먼저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딱 징계를 하고 이건 아니다, 우리 당의 뜻이 아니다, 딱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경태, 한지아, 김예지, 유재준 이런 의원들이 이거에 동조를 해요. 에이,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뭐 징계하라는 그러니까. 요구도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민의힘 내부 징계도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민주당에 동조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도 이런 문제에 있어 갖고는 확고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확고한 역사 의식을 당 내에서 장하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해라라고 더 노력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는 이런 행위에 동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행위가 맞고 그 정치적 행위가 국힘 내에서 보기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이진숙 의원 사건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진숙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윤리위가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윤리위가 계속 독립적인 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부의 의견을 따라가는 기구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진숙 의원도 그 발언이 본인의 입장이나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거든요. 이미 뭐 한 3,000명 이상의 당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저는 이런 정도 사안이면은 저희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진숙 의원이 발언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윤리위에서 한번 이진숙 의원의 공식적인 소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였다. 근데 윤리위는 지금 뭐 지난주에 네 분에 대한 징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선택적으로 징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종환 부위원장이 유튜브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택적으로 선정하는 게 본인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윤리위원장이 결정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윤리위에서 분명히 소명해야 되는데 얘기가 없는 거죠. 과거에 배현진, 김종혁이 두 분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 나왔을 때도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드는 거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국민의힘이 뭐 당협위원장 뭐 변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총회를 막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의원총회 같은 과정에서 안건을 올라오지 않아도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이 네 분이 정말로 민주당이랑 같이 이렇게 뭐 의결에 참여하실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목소리를 더 크게 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별로 그런 것들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보여주기식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저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에 대해서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럼요. 그쵸? 엄청 좋아하죠. 맞아요. 제명 시도해 주는 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걸 이제 정치화를 하는 건데 그런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 없는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논쟁이에요. 만약에 그 토론회에서 다른 좀 발전적인 의견들이 나왔으면 모를까? 이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휩쓸리는 거는 정말 정치권 모두에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뭐 하나를 건들면은 민주당에서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반응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해요. 이게 이진숙 의원이 원했다. 이진숙 의원은 본인이 그 경찰서에 포승줄 이렇게 묶인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 자기 홍보물에 썼어요.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렇게 그리고 이번에 가방위에서 갑자기 그 국회 방송에서 중계하고 있는데 유튜브 개인 유튜브 틀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종 정치, 뭐 어그로 정치, 쇼츠 정치 그냥 다 하고 계신 분이라서 이게 어제도 제명된 것도 아닌데 어제 그 결의안 통과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국회의원 잘린 줄 알겠어요. 그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전혀 그거 아닌데 본인이 완전히 활용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5.18 관련해가지고 계속 억지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의힘이 그거 당원에도 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뭐 발현되고 만들어질 기회가 생길까봐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단호한 조치는 그 지금 이진숙 의원이 원하는 거고 약간 좀 들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이거는 없고. 하나 좀 짚고 넘어가 싶은 게 5.18 정신을 성역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올해 5.18 행사에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인데 직접 광주를 갔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지금까지 어떤 스탠스로 봤을 때는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 분명히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다고 하니까 그때 광주 전남 특별시장 후보였던 민영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 대표 오는 거 저거 다 쇼다. 계란 맞고 피해자 프레임하러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도 됐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경고 메시지 하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희 대표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성역화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5.18 이야기를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진정성 있게 뭔가 한다고 대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준숙 의원도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도 다 징계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받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걸 계속 활용하는 세력이 막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 전원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준숙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거 굉장히 또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음 총선 되면은 이 문제 무조건 다시 나오고요. 그거는 국민의힘에 좋지 않게 작용할 겁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진숙 의원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했을 거예요.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본인한테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에는 도움이 도움이 안 된다는 되고요. 계산이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썼을까요? 저는 이진숙 의원이 저는 분명 옳지 않은 일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18의 성역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에 올라타는 건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가만히 있었던 누구나 사실 5.18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판단은 끝난 상황이고 이렇게 가던 상황에서 자 이번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저는 정부 여당이 진짜 무리한 일을 했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배제고 야구부 사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5.18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5.18 전야제 축제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준석으로 드는 액을 뭘로 막아내? 이런 식으로 노력한 사람들에서 조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반감이 생긴 거에 이진숙이라는 의원이 올라탄 거라고요. 그 반감을 생기게 한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그룹님께서도 아이들 2명이 꿈을 접었습니다. 예, 잘못한 건 틀림없지만 그만둬야 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소재를 만든 거는 뭐 정치권과 몇몇 어른들인데 정작 정치권은 조용하고 좌파 여러 미디어는 아직도 5.18을 희화하고 돈벌이로 쓰는데 여기에는 침묵하면서 결국 아이들은 꿈을 접게 만들었네요. 라고 하시면서 씁쓸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커피 쿠폰. 네. 커피 쿠폰 받으실 4분을 예, 한 분씩 좀 찍어 주십시오. 예. 참 요즘에 뭐 기사들이나 이런 이슈들이 씁쓸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쓰는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대구님 기자 너무 좌빨인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분 네. 드릴게요. 좌빨은 아닙니다. 예. 김도영 기자는 중도를 하고 싶어하죠. 아니 전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예. 예, 좌쪽으로 조금 치우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뭐 본인은 중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자라는 거. 예. 근데 왜 우리 김도영 기자를 왜 좌빨로 보시죠? 또 어떤 데 가면 저보고 이제 내란견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또 어떤 데 가면은 가발견이라 그러고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전혜 누나 뭐 그러면 저도 저에게 전혜 누나를 약간 그렇게 하신 한나 H 테너 네. 4398님 가발전네 강전네.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아니에요. 제가 네. 알기로도 아닌데 제가 술자리에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아. 제가 술자리에서 검증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혜 누나 가발도 아닙니다. 예. 자, 우리 김성열 최고. 저 금구름님 드릴게요. 김성열 최고가 아니라 그냥 김성열 자연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자연인 김성열 이제 금구름님 예비 드릴게요. 양천구 의원. 네. 황이 계속 거라. 자, 와이들 2명이 꿈을 접었습니다. 잘못한 건 틀림없지만 그만둬야 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요거 드릴게요. 저도 배재구 사태는 좀 너무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여성 대변인. 저는 배변 봉투법님. 네. 네, 아니 이분 굉장히 뭐 챗 많이 쏘시는 분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커피도 한 잔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뭐라고 했는지 소개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내년이면 광주에서도 교황도 선출하겠어. 아하. 네, 좋습니다. 예. 쓰디쓴 얘기를 되게 예. 네, 아니 자주 보이는 센스 있게 잘 까시죠. 닉네임이라서. 예. 근데 민주당도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성열 최고 말한 거 동의하거든요. 네. 일부는. 근데 그거를 같은 선상에 넣어서 놓고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까지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힘든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자꾸 본인들 걸로만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민주당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5.18이라는 것이 전 국민에게 좀 더 잘 적용되고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에는 우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게 정치권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갑자기 궁금한 게 옛날에 항상 우리 얘기 나오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 새천년 NHK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이 드러났을 때 관련됐던 분들이 당내에서 뭐 징계나 이런 거 받았던 게 있나요? 승승장구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어쨌든 뭐 다 뭐 선거에도 나오시고 뭐 이러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에서 어떻게 처분을 했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정치와 민생 사이에서 뭐 저희가 짚어야 될 얘기들을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금요일날 또 신나는 마음을 안고 뭐 뉴스거리가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이렇게 한마디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연천에 갑니다. 고향에서 합니다. 고향에서. 김도희 기자 가는 거예요? 저는 못 가요. 저희 후배들이 갑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김성열 최고 뭐 할 얘기 있다고? 그 지금 당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이준석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친이기네. 많이 봐왔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기다려 주시면 그 생각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안 돼?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안 돼? 아, 이게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지. 네. 어쨌든 뭐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거죠.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가 다 한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